미국의 어느 평화로운 주택가. 늦은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그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동양인 청년. 그 청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지도 큰 소리로 울지도 않지만 그 고요한 눈물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후회가 느껴집니다. 청년의 손은 점점 더 세게 중년 남성의 손을 쥐고 있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성은 그 손의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뿐입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 그녀는 청년을 바라보며 눈가를 닫고 있지만 그 손길에는 이미 지쳐버린 흔적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눈물은 그녀의 마음이 이미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건네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말을 건넨다고 해서 지금 이 고통이 사라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청년은, 그리고 이 가족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절박한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여자를 향한 무거운 죄책감과 미안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버지, 한때는 그토록 강했던 이 남자가 이제는 휠체어에 갇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그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 그가 선택했던 한 가지 실수가 지금의 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을 믿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의 선택을 응원해 주었고 자신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청년은 그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버지는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말도 하지 못하고 손도 잡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돌보며 자신이 무너질 것만 같은 시간 속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칠 대로 지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더욱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청년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바람 하나만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 번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다시 한 번만 예전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이뤄질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청년도 어머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걸 두 사람은 말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애절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가족이 겪은 기적 같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으며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남편 에릭, 그리고 우리가 입양한 아들 지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겪은 일들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를 지탱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 에릭은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손길을 거친 차들은 모두 새 차처럼 완벽하게 수리되었죠. 에릭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항상 그들의 차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작은 문제라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에릭이 차를 다루는 모습만 보고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일하던 정비소는 언제나 고객들로 북적였고 그를 찾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저와 에릭의 첫 만남도 그의 정비소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에 대해 잘 모르던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봤고 모두들 에릭이 일하는 정비소를 추천해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에릭을 만나게 되었어요. 에릭은 바쁜 와중에도 제 차를 세심하게 점검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에릭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한결 편안해질 수 있었죠. 에릭은 처음부터 굉장히 진중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할 때도 말이 많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도 제 차를 고쳐주면서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조심스레 말해주었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에릭은 겉으로는 말이 적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1년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어요. 에릭은 일할 때나 가정에서나 늘 성실했고 저도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부부였죠. 그러나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눈치만 보며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게 되었죠. 사실 병원에 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 결과가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침내 함께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에릭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때 에릭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 차분하던 남편이 그날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그를 다독이며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평생을 신혼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잖아라고 위로했지만 에릭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길었고 그의 상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아이가 없다는 것이 점점 공허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분명 행복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리사, 입양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사실 저도 그동안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제안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곧장 입양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일주일간의 논의 끝에 보육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들을 보면서 이곳에 온 아이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에는 5살 정도의 밝고 외향적인 여자아이를 입양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그들의 성격과 모습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함께 놀고 있었지만 한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동양인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소년이었습니다. 보육원 관계자에게 그 아이에 대해 물어보니 한국에서 온 지 10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이곳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듣는 내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은 눈에 슬픔을 가득 담은 채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진심을 느낀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믿고 제 결정을 따라주었고 우리는 지훈을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훈을 우리의 아들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훈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존 브라이언이라는 미국식 이름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은 그의 한국 이름인 지훈을 계속 부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낯가림이 심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지훈은 우리를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우리가 그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보였어요. 그는 언제나 눈치 보며 저희의 표정을 살피곤 했고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밝아야 할 시기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지훈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처음으로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무뚝뚝하던 지훈이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말을 건 것이었죠. 엄마, 저 야구가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훈이 드디어 자신의 꿈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 그럼 아빠가 퇴근하고 나면 같이 얘기해보자. 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도 저를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지훈이 조금씩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지훈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에릭도 지훈의 결심을 응원했고 결국 우리는 지훈이 학교 야구부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지훈은 그 이후로 야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런 지훈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학교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양아라는 이유로 학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자꾸만 소외시키려 했고 지훈은 그럴 때마다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지훈은 야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야구는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였고 그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지훈이 야구를 시작한 후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마이너 리그에 진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꿈이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특히 지훈은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 내 선수들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시아, 쿠바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마이너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쉽게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것이었죠. 그의 열정은 남달랐고 그 누구보다도 절실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야구 경기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지훈과 그의 동료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그 사고로 지훈은 크게 다쳤고 특히 그의 다리와 오른손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지훈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지훈이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그의 야구 선수로서의 꿈도 끝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만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남편 에릭도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한동안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훈의 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온몸은 붕대에 감겨 있었고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자신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고 재활 치료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비관하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치기도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와 남편 에릭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훈의 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하며 그를 돌봤습니다. 에릭은 지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매일같이 재활 운동을 도왔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에 지훈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재활할게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두 분께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에릭도 지훈을 꼭 안아주며 지훈아,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날 이후로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에 매진했습니다.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단련했고 점차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훈은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무렵 남편 에릭이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지훈을 돌보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죠. 에릭은 급성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갔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에릭은 한쪽 손과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 두 사람을 돌봐야 했습니다. 가정 경제도 어려워져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의료비, 대출 이자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져 갔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저희를 지탱해 준 건 지훈의 회복이었습니다. 지훈은 절뚝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너무 지쳐서 계단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도울게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빠와 엄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두 분께 보답할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지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순간 지훈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기둥이 되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컴퓨터와 마케팅에 대한 재능을 발휘하여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저는 남편 에릭과 함께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가족을 지탱해 주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어렵지만 그는 이제 그런 신체적 한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게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지훈아, 너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아들이야.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